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2월 23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13%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18% 하락했습니다. 오늘 양증시 거의 둘 다 보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장 초반에 상승으로 시작해서 큰 움직임 없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400억 정도 매수했고요. 코스피에서는 기관 투자자 550억 매도하였습니다. 코스닥은 870억 매도, 기관 투자자가 1,370억 매도하면서 양매도 진행되었습니다. 자, 코스피는 2,600 중반선에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사실 장 초반에 고점을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추가로 올라가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2,700선을 넘지 못한 채로 또 이제 눌러지는 모습이었고요. 일단은 고점 부근에서 위로 이제 상승을 위한 상방 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오면서 밀고 올라가 주는 것이 이제 포인트가 될 건데, 그게 이번 주에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좀 이제 그런 상황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시장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살짝 이제 꺾이는지, 아니면은 추가로 거래량이 더 붙어주면서 위로 뻗어 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도 매수를 했습니다. 1,460억 매수하면서 연일 매수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2월 29일까지 또 2월 장이 이어지고, 또 때마침 MSCI 리밸런싱이 이제 3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코스피로 유입이 되는 모습인데요. 3월 이후에 이제 움직임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또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꾸준히 계속 매수를 이어가는지 계속 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550억 매도했고요. 크게 매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868포인트고요. 어제와 유사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계속 유지를 하면서 크게 더 뻗어 나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코스피와 함께 좀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코스닥이 크게 힘을 받았다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급락 이후에 그런 기술적인 반등을 했지만, 다시 한번 대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좀 이제 시장에 대한 그런 분위기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요. 아직 코스닥으로는 그렇게 많은 수급이 유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수는 올라가지만 사실상 이제 수급을 보게 되면 꾸준히 매수하는 수급도 없고요. 오히려 장기적으로 이탈하는 수급이 많다 보니까 뭔가 증시가 좀 건전하게 올라간다라는 느낌이 없습니다. 코스피는 확실히 기관 투자자라든지 그런 외국인 투자자가 많은 매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힘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또 수급도 마저 떨어지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코스피는 2,700선을 돌파하면서 종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다음 주가 될지 3월이 될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제 좀 있으면 2월 물가 지표가 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FOMC에 대한 그런 회의에 따라서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 혹은 다시 한번 금리 인하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또 글로벌 증시가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계속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해외 증시는 나스닥이 3%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사실 엔비디아 관련해서 좀 특정 이 종목 위주로의 그런 아주 큰 상승으로 나스닥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이외에는 사실 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니케이도 2% 가까이 올라가면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 대비해서는 좀 이제 해외 증시들이 선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만 못 올라갔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코스피도 최근에 조금 힘을 받으면서 올라갔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그런 고점 다지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고요. 환율은 4원 정도 올라서 1333원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내려갈 듯 하면서 다시 반등시키고, 올라갈 듯 하면서 다시 눌리고, 계속 이 1300원대 중반 라인을 횡보를 시키고 있습니다. 1333원, 이 숫자가 굉장히 익숙하고요. 그동안 한 달 내내 이 근처에서 환율이 횡보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환율이 떨어지는지 올라가는지는 마찬가지로 그런 물가 지표에 대한 영향, FOMC에 대한 그런 정책 연설에 대한 영향,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이것도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지수 선물이고요. 선물 지표는 미국 증시 뭐 크게 하락하지 않고 부합 수준으로 진행 중입니다. 어제 상승한 거에 대해서 큰 움직임은 없는 것 같고요. 유로 톡스도 마찬가지, 유럽 증시도 지금 뭐 0% 정도로 부합 수준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크게 움직임이 없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원자재 가격도 뭐 천연가스, 국제유가 계속 비슷합니다. 그 자리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채권 금리가 4.338%입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도 높아졌고요. 한 달 동안에 고점을 또 돌파를 하면서 빠르지는 않지만 서서히 국채 금리가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영향 때문에 미국 증시, 일본 증시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크게 못 오른 이유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외국인 투자자는 차분하게 대응을 하고 있지만 이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확실히 우리나라 증시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이제 고점이 이제 5%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긴 했지만 4.3%도 사실 전체 시장 대비해서는 낮은 이 퍼센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적어도 3%대까지 이 3% 중반대까지는 다시 돌아와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의 국채 발행을 또 무리하게 계속했을 때는 이 국채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금리가 올라가고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메리트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악순환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11월 대선에 따라서 좀 이런 국채 금리 가격도 상당히 좀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뭐 혼조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채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차분히 한번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의 이후에 그 금리를 엄청나게 떨어뜨린 여파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게 벌써 이제 3년 이상이 지났죠.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 여파가 이제 좀 멈출 때까지는 사실 금리가 꽤나 이제 좀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까지 사실 저는 1년, 2년을 더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피가 좀 여러분들이 올라왔다라고 느낄 정도라면 사실 한 1년 이상은 최소한 기다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1년 동안 1년 뒤에는 이제 내년 2025년 2월에는 금리가 한 적어도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는 떨어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게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죠. 금리가 더 올라갈 이 상황이라면 굳이 우리가 기대를 할 필요도 없고 굳이 추가로 매수해서 투자를 뭐 무리하게 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보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증시 보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50원 상승해서 0.3% 상승했고요. 16,35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장 초반에 이제 16,600원 정도까지 또 치고 나가다가 장 후반에는 눌리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뭐 코스피와 오늘은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 뭐 오늘은 의미 있는 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분위기에 이어서 오늘도 조금 힘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었지만 조금은 힘을 빼면서 오늘은 차분하게 좀 진행되는 모습이었고요. 적어도 이제 하락은 하지 않았다라는 점에 의미를 좀 두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거래는 어제보다 좀 감소했고 뭐 평소보다는 조금 증가했습니다. 자, 이제 거래량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올라가더라도 거래량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 정도는 거래량을 이제 높였다가 오늘 이제 거래량을 떨어뜨렸습니다. 390만 주까지. 근데 여전히 이제 평소보다는 거래가 아직 붙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다시 한번 뭐 200만 주, 150만 주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쭉 이어진다면 또 의미 없는 거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루 이렇게 꺾인 것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꺾이더라도 결국에는 주기적으로 거래량을 피크를 높이면서 점진적으로 이 피크가 높아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뭐 떨어지더라도 결국에는 거래량이 높아져 있는 그런 피크가 나와야 되고 다시 한번 거래량이 실리면서 추가적으로 힘을 받는다면 아주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으로는
21선, 51선, 61선 모두 모인 지점에서 한참 동안 이제 수렴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평선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5일선이 이제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고 21선도 60일선을 골든 크로스하면서 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전형적인 이제 이 하락 이후에 상승하는 그런 차트들이 삼지창 모양으로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평선을 한 번씩 찝으면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지금도 두산 에너빌리티도 동일한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41선 장기 이평선 위에다가 좀 이렇게 주가를 형성시켜서 올려놨고요. 여기서 뭐 다음 주에 또 초반에 떨어지면서 조정을 줄지 21선 또 찍으면서 올라갈지 아니 뭐 바로 이제 뭐 올라갈지 뭐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상황에 따라서 좀 주가에 대한 흐름은 바뀔 수 있고요. 일단 주가보다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 거래량이다. 거래량이 적어도 이제 1000만 주 이상은 터져줘야 되고요. 2000만 주는 이제 나와줘야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좀 이제 거래가 좀 활발했던 날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항상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갑작스러운 이제 관심을 받아서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거래량이 올라가는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크들이 좀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은 피크 없이 아주 오랫동안 지겨운 흐름을 만들었는데 그 구간 속에 많은 매수를 진행했더라. 그래서 이제는 매집이 끝났다면 출발을 할 거고 아니라면 조금 더 매집을 하겠죠. 그래서 뭐 크게 의미 두지 말고 일단 이런 이제 주요 포인트들 계속 살펴보면서 천천히 우리는 즐겨가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때까지 기다렸는데 뭐 상반기 뭐 올해도 사실 뭐 기다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 주가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가 되면 결국에는 우리도 모르게 주가가 올라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는 특히 그런 이제 주가를 올릴 만한 명분들이 이전보다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런 이제 재무도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성장성에 대한 가능성이 아주 많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 정도로 마무리되었고 다음 주 흐름 기다려 보겠습니다. 수급은 기관 투자자가 27만 9천 주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16,000주를 매수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연일 많은 매수를 진행하다가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듯한 모습이었고요.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매도 없이 꾸준히 계속 이 매수세를 이어간다라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자 27만 9천 주 매수 중에 금융 투자는 이제 8만 1,000주를 매도했거든요. 근데 이제 보험이 3만 9천 주, 투신이 4만 4천 주를 매수했습니다. 이 연기금 투자자가 32만 8천 주를 매수하면서 지금 이제 3일 연속 또 많은 매수를 진행해 주었고요. 2월 15일에서부터 2월 20일까지 매도했던 이 물량들이 그대로 또 이렇게 3일 동안 다시 채워지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원자력 테마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듯한 모습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분명히 이 외국인 투자자, 연기금 투자자는 아주 많은 매수를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 같고 우리도 천천히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원자력 테마 오늘 뭐 큰 움직임은 없었지만 BHI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 특히 주기기 관련한 기업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천천히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공매도 잔고입니다. 잔고가 이제 조금씩 줄다가 크게 지금 속도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줄기는 했습니다. 623만 주로 전날보다 11만 주 정도 감소를 했는데요. 22일에도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많은 매수를 했기 때문에 네,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23일은 뭐 오늘은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대로 이제 공매도 잔고가 쭉쭉 떨어지는지가 이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건데요. 만약에 이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모건 스탠리가 크게 공매도를 상환하지 않았다라는 뜻이고 그렇다는 말은 모건 스탠리를 제외한 다른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물량을 많이 매수했다는 뜻인데 그러면 29일까지 이제 MSCI 리밸런싱 전까지 그런 대량의 이제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가 있었는데
그 물량을 이제 모건슬리에게 누군가 넘기면서 공매도를 상환시킬 것인지 그 29일에 동시 호가에 대한 거래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지금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한번 계속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거래원을 보시면은 어제도 신한증권이 매수를 했고요. 모건슬리 83,000주. 최근 5일 동안은 신한증권과 모건슬리가 상당히 많은 매수를 했습니다. 60일 동안의 매수를 보더라도 모건슬리, JP모건, 메릴린치 이렇게 이 외국인 투자자가 많은 매수를 했고요. 사실 골드만삭스, 시티그룹도 이렇게 매수를 할 만큼 상위 5개 이 증권사들이 모두 외국인 투자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확실히 외국인 투자자가 두산에너빌리티에 많은 매수를 꾸준히 진행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원인데요. 오늘 거래원은 사실 특이한 거래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한증권은 매수도 사실 상위 위치는 아니었고요. 오히려 이제 키움증권 매도가 강했고 매수에서도 개인 투자자 수급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움직임은 없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차장고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대차장고는 이제 어제까지 체결이 줄었다가 다시 오늘 49만 주 체결이 늘었고 상환이 77,000주로 이렇게 차익 한 42만 주 정도 체결이 진행되었습니다. 장고는 2,330만 주로 진행이 되었고요. 2,200만 주, 2,300만 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수준에서 꾸준히 이 장고를 유지해 갈지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 추정 물량은 전일에는 66만 주 플러스였고요. 추정 물량은 18,000주에서 오늘 당일이 마이너스 25만 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이너스로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로 진행이 되었고요. 20만 주 정도 차이가 났지만 사실 외국인 보유율 자체는 여전히 16% 이상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연일 많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에는 매도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일부 매도한 거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염두할 만한 그런 물량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주 월화 정도죠. 그때 이 외국인 투자자가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지를 또 볼 거고요. 그다음에 29일 수요일인가요? 그때 또 마지막 날에 동시호가에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를 매수하는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와 연기금 투자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23년 1월 1일부터 작년 1월 1일부터를 집계를 해보면 아주 많은 매수를 진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2,276만 주를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도 1,000만 주를 매수했는데 사실 1,000만 주를 지금 대부분의 물량을 연기금 투자자가 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1,023만 주를 매수하면서 외국인 투자자와 연기금 투자자가 2023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합쳐서 3,200만 주 가까이를 매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주식수가 6억 4천만 주라고 했을 때 1%가 640만 주고요. 640만 주 곱하기 5% 정도 하면 3,200만 주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와 연기금 투자자가 두산에너빌리티를 1년 동안 5%를 매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기간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 전체 이렇게 많은 주식수를 전체 5%를 이렇게 매집할 만큼 오랫동안 서서히 매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 가격대가 지난 1년 동안 사실 큰 변화가 없었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답답해 하실 만한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그 흐름 동안에 누군가는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전체 5%에 대한 지분을 확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이 어디죠? 여기네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이 흐름 그동안 이 평균 단가를 대충 그어보면 이 정도가 아닐까요? 이 정도 밴드에서 평균 단가가 형성이 되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게 지금 16,000원 중반, 17,000원 초반, 그리고 15,000원 후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렇게 이 단가에 이렇게 많이 매수를 했는데 현재 주가에서 얼마나 더 이제 올라갈 걸로 예상하고 얼마나 더 올릴 것으로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인지는 제가 100%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봉도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네, 전반적인 흐름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거래량 언제 나오는지, 그리고 네, 테마들이 움직일 만한 그런 명분이 나오는지, 그게 이제 상반기 내에 많은 소식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계속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식들 이렇게 가져와 봤고 천천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계속해서 이제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고준위 특별법에 대해서 즉시 제정하라라고 이제 국민 600명이 모여서 이렇게 범국민 대회를 개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1대 국회가 이제 2월 29일이면 끝이고요. 이제 총선 4월 10일 이후에 또 국회 편성까지 한 달 이상으로 지나면 뭐 5월 정도는 돼야지 다시 입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공백 기간 동안 또 많은 시간이 지나게 되고 결국에는 이 법이 통과되지 못했을 때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가동률에 의하면 이제는 그 원자력 발전 내에 수조에 지금 핵 연료가 꽉 차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가동을 할 수 없게 되는 핵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만회하기 위해서는, 좀 막기 위해서는 빠르게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랬든 저랬든 통과시켜야 되는 법이거든요. 네, 지금 원자력 발전을 다시 비중을 줄이고 뭐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하려고 하면 뭐 석탄을 제외하고 그 다른 에너지를 할 수 있는 에너지가 크게 많지 않습니다. LNG라든지 그런 거 위주로 되어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겨우 한국전력이 적자 늪에서 벗어나서 지금 2분기 연속으로 흑자가 나기 시작했는데 다시 또 그렇게 원자력 발전 줄여가지고 높은 단가의 에너지를 비중을 높이면 또 적자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 세계적인 추세가 이제는 이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에너지에 대한 경제성과 에너지의 안보성이 상당히 중요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생각을 한다면 원자력 발전을 배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2월 말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되는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서 3월 달에 뭐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대한 초안이 발표될 수도 있고요. 뭐 최근에 계속해서 그 원자력 발전을 몇 기 지을 건지에 대해서 누군가 이제 소식을 내고 추측을 하고,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아직까지 검토 중이다, 확정된 거 없다라고 계속 이제 해명을 하고요. 그래서 뭐 빨리 좀 정해졌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뭔가 이제 그 소식을 발표하기 위한 명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만큼 어느 정도 이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그런 비중 증가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보고요. 첫 번째 이유는 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원자력 발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라는 점, 그리고 이 SMR에 대한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계획과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으로 증가시켰다는 점,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되어야만 그래도 이제 핵 폐기물에 대한 그런 이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신규 원전에 대한 건설이 나오는 것이 사실 논리적으로 맞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기간이 밀려지고 있는 거고, 그런 건설에 대한 개수도 생각보다 좀 이제 힘을 줬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추측이고요. 그게 뭐 어떻게 될지는 조금 뭐 봐야겠죠. 결국에는 그게 나와야지, 발표가 되어야지 100% 확실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해외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에 대한 이 해외 수출을 사실 뭐 코줄로드이 원전 2기를 이제 수주를 확정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근데 아직까지 그게 이제 공공연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확정이 아직 되지 않은 것 같은 뭐 그런 이 소식들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거의 뭐 사실상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불가리아 정부에 뭐 확실한 소식이 없었더라도 이미 이제 불가리아의 건설사가 그 현대건설로 간다라고 발표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주가 확정되었다라고 기사가 나온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런 이제 소식과 그다음에 체코 원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루마니아 원전, 폴란드 원전 줄줄이 이제 올해 대기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국내 원전 건설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다 감당하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이 금융이 만만치 않죠. 원전 1400메가와트 한 기당 한 7조에서 8조 정도 들어간다라고 보면, 지금 폴란드 이제 2기, 체코 4기, 그다음에 불가리아도 2기, 루마니아는 뭐 1조 정도, 그다음에 국내 신규 원전이 뭐 4기가 될지 뭐 그보다 적을지 플러스 알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다 생각을 해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이 들어가는 개수가 만만치 않구나, 10개 이상이 될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그 10기가 이제 된다면 이제 80조, 최대 이제 80조 이상이 이 자금이 들어간다는 뜻인데, 그게 이제 뭐 모두 우리나라가 감당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최근에 원전 건설을 검토하고 있는 국가들이 불가리아, 체코, 폴란드 이런 국가들이 사실 자금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국가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 건설사들에게 좀 이제 이 지분 참여를 확대를 요하고 있고, 그리고 자금에 대한 마련을 위해서 EU에 대한 수출입 은행 뭐 지원을 받는다든지, 그다음에 이 불가리아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쪽에 좀 이제 이 참여 확대를 원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이제 좀 불확실성들이 있다라고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런 이 우리나라 수출입은행도 지원을 하는데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거죠. 최근에 방산 수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수출입은행 이 지원금도 사실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국회에서 이 수출입은행이 더 이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아직 통과가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불확실성이 있는 거고, 그러면 최후의 수단으로 미국이라든지 일본, UAE 등에서 이제 수출입은행이나 국부펀드와 연계해서 자금을 일으키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이 기업들이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 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이제 기업들로 좀 참여를 시키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변수다. 그리고 폴란드 같은 경우도 최소 40%에서 70% 비율로 이 현지 기업을 포함해달라고 요청을 한 만큼 다른 국가들도 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불확실성으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자, 일단 자금은 국회에서 이제 수은법을 좀 수정안을 통과시켜서 좀 이제 물 들어올 때 노저라고 해서 좀 우리가 장사가 잘 될 때는 그래도 팍팍 이제 밀어줘서 좀 장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건 뭐 국회에서의 일이겠죠. 그래서 이번에 꾸준히 특별법이 먼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수은법이 어떻게 개정이 되는지 그런 것들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이제 현지화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 현지화에 대한 문제에서 제가 가져온 소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두산 에너빌리티는 창원에서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모두 만들어서 이 수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폴란드도 그렇고 체코도 그렇고 좀 현지화에 대한 자신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체코에는 두산 스코다 파워가 있고요. 폴란드에는 지금 이제 독일 쪽에 있는 두산 렌체스를 통해서 또 이렇게 패전 에너지화 플랜트를 또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유럽 현지에서의 두산 에너빌리티 공사 역량이 꽤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 터빈 관련해서도 두산 스코다 파워와 협력하고 있는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현지화 비율을 높이는 데 있어서 사실 크게 저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이 걱정은 조금은 저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이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그런 큰 비용을 감당하는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 법안이 좀 수정이 되어서 추가적인 지원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감이 우리에게 확실히 떨어지느냐가 문제인 것 같고요. 저런 이제 자금 문제라든지 현지화 문제는 그 뒤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페이스대로 진행 중이고, 신규 원자력 수주에 대한 이 확실한 소식이 거의 뭐 눈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조금 더
힘을 내서 투자를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패전 에너지아 플랜트도 작년에 이제 폴란드에서도 수요가 이제 많다. 그래서 15개까지 더 지어야 된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뭐 추가적인 소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에 있는 그런 두산 렌체스도 이제 이 매각을 한다라고 했다가 9월 달에 이제 그 소식이 아니라고 이제 소식이 나왔고요. 그래서 유럽에서의 친환경 플랜트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속 건설하겠다라는 의지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네트워킹, 현지 네트워킹 형성을 위해서라도 또 이런 움직임들이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지금 이제 수소차를 1000대 정도 충전할 수 있는 에콰 수소 플랜트를 우리나라 최초로 지금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그래서 이 수소 관련한 사업도 꾸준히 진행 중이고요. 두산 퓨얼셀이 조금 이제 주춤하긴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사실 시간이 해결해 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산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 LNG 가스터빈 시장인데요. 그 가스터빈 시장에 이어서 바톤 터치를 또 수소 가스터빈으로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수주 계획에 보면 작년보다 이 가스터빈에 대한 수주 예상이 대폭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이 전 세계적으로 이 가스터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이제 하나임팩트와 좀 경쟁을 하고 있긴 하지만 하나임팩트는 중대형 이 가스터빈을 생산하는 거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초대형 가스터빈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량 자체가 확연히 차이가 나고 그리고 이제 수소에 대한 그 초대형 터빈을 개발하게 된다면 정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기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 원자력이 빠져서 좀 이제 전체 수주량은 줄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올 상반기에 올해 수주를 바로 하지 못하더라도 내년에 이제 확실히 수주할 수 있는 그런 이 일감들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승부가 나오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수주가 확정되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100% 수주할 것으로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독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제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확신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상황만 개선이 되고 시장이 따라준다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확정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자재에 대한 수주가 높아질수록 앞으로 이제 건설에 대한 그런 이 비용 부담감 보다도 이제 익률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이번에 수주량도 중요하지만 그 수주를 통해서 점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영업 이익률이 올라간다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기업이 돈을 버는 이 집단이기 때문에 이익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걸 이제 체질 개선을 통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장기적으로 수주도 확대시키면서 이익률이 높아진다는 것이 이번 이 IR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게 지금 이제 시장까지 성장을 한다라니까 이제는 확실히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이제 소식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